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중에 하나인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작품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무슨 작품인지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작품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유무의 한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에 아주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전사라고 해야겠어요.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복잡할 수도 있지만 고대 그리스에 이올코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펠리아스라는 왕이 사실은 이제 아이소린이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왕권을 강탈합니다. 그래서 아이손의 아들이 이아손인데요. 이아손이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돌려달라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올코스의 왕인 펠리아스가 황금 모피를, 콜키스에 가서 황금 모피를 가져오면 돌려주겠다라고 하죠. 아무래도 안 돌려줄 것 같죠. 보통 이런 경우 보통 찾아오죠. 그래서 아르고라고 배를 타고 가서 콜키스에서 황금 모피를 손에 넣는 과정에서 이아손을 봤던 첫눈에 반한 거죠. 이제 사랑의 어떤 불덩어리가 타 올라 버리면서 누가 이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냐? 그럼 바로 이제 이 비극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데, 메데이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왕의 딸이었는데요. 콜키스 왕의 딸이었는데, 자신의 조국도 버리고요. 심지어는 이제 아주 격렬하게 추적해오는 자신의 이제 오빠조차도 죽여버립니다. 네. 배는 게 없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메데이아는 고향도 등지고 자기의 오라비도 죽이고 그러면서 이 콜키스를 떠나서 이아손과 함께 이제 펠리아스한테 가서 왕권 반환을 얘기하지만 황금피를 줬지만 주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마술도 부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메데이아가 여기에서 또 펠리아스도 토막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방을 당하거든요. 이올코스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이 코린토스에 와서요. 코린토스에 와서 지금 이제 남편 이아손하고 한때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이 자신의 딸하고 이렇게 결혼하기를 원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아손이 사실은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메데이아는 한번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미움하고 한 끗 차이잖아요. 증오하고. 그냥 돌아서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사실은.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죠.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부당한 결혼 제도를 또 드러내고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에우리피데스가 좀 페미니즘적인 계열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학자들마다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메데이아는 이 상황에서 이 남편의 이런 배신 행위를 과연 여러분 같으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랑의 불덩어리가 이제 분노가 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돼서는 안 되지만 이제 거래 같은 거죠. 뭔가 주고받는데 줬는데 안 온다든가, 그러면 이거
뭔가 우리가 교환 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 관계에서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서로 주고받는 이 관계를 상당히 그 교환 정의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지속적인 아주 친밀한 사람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죠. 여하튼 이 두 커플은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데이아는 이제 완전히 제정신을 잃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 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격정이 나의 숙고보다도 강력하니 격정이야말로 인간들에게 가장 큰 재앙의 원인으로다. 이러죠. 이 굉장히 이 메데이아에서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예. 뭐 논문에도 많이 등장하고 왜냐면 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뭐 이성적인 숙고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다 하더라도 감정이 복받치면은 그 뜻대로 잘 안 되죠. 또 그게 굉장히 또 이 감정도 이성하고 무관한 건 또 아니거든요.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가 그냥 간략한 퀴즈인데 이 끔찍한 짓이 무엇일까? 이 끔찍한 짓이 정말 끔찍합니다, 이게. 예. 근데 여러분 이해 못 하실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 일어난 뭐 사건들도 이 흉악 잔혹한 사건들 보면은 무관치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제 아이들한테 저기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첫째 아이가 어떡하지? 어머니의 손을 어떻게 피하지? 둘째 아이는 난 모르겠어요, 형님. 우리는 끝장났어요. 뭐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 메데이아가 칼로 두 아들을 죽입니다. 직접. 왜 죽일까요? 정말 남편의 아끼는 혈육이죠. 이렇게 자식을 살해함으로써 남편에 대한 복수를 이제 완성을 하는 겁니다. 크레온의 딸도 죽이고 그 왕도 같이 죽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아주 마술적인 계략을 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만드는데 그리고 뭐 이제 메데이아는 이제 떠나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의 씨를 죽임으로써 자식을 살해함으로써 그 남편의 고통을 엄청나게 가중시키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이게 아주 복수극의 원조죠.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참 이러한 제가 이제 고전적인 고대 그리스의 이런 유명한 메데이아라고 하는 이 작품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통 뭐 아주 뭐 악녀라고 이렇게 뭐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뭐 전속살인이라든가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서도 일부 기사가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뭐 어떤 아동학대 그것도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분석해보면 이해 못할 바가 또 아닙니다. 더구나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정에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뭐 그렇게 이제 가해자 집에서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렇게 푸니까 또 이 친구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범죄 관련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오히려 가정의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날선 비판들을 하시는 글들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뭐 아주 현실을 떠난 얘기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까지 뭐 깊이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구나라고. 하여튼 여러분 결국은 이런 모든 관계들이 그러니까 어떤
뭐 교환 정의, 그것이 어긋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복수를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법적 정의로 넘어갔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개인이 사적 복수로다가 이제 끝내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러한 사건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요즘에 마치 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너무 많이 얘기가 되고 회자되는 게 각자 도생이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이런 팬데믹 시대를 지금 1년 넘게 겪으면서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우리의 이 사회적인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게,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자신의 그런 행위들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고, 이 각자 도생이 결국 사회의 기능을 많이 해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는 뭐 또 다른 어떤 그 사회학계의 이데올로기로서 좀 비판적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될 시기가 됐지 않았나.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제 언제 이제 정말 뭐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각자 도생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위험한 어떤 문제의 실제적 진실을 가리는 그러한 어떤 위장막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서로 돕고, 그리고 이제 연락도 자주 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지금 이런 위중한 시기는 오히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을 좀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시작을 했지만, 과연 인간의 본성은 뭐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도대체 뭐 선도 악도 없는가, 아니면 뭐 다 섞여 있나, 막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 놓으면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인성론 아니면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 동양과 서양에서 인간 본성에 대해 논의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목적은 사실상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접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두면 직접 그 책들을 읽어볼 또 기회가 있게 되고, 그랬을 때 조금 어떤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나 두려움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이 인간 본성론에 대한 아주 좀 최근에 현대적인 뭐 논의를 보면 한 100년 됐을 거예요. 뭐 다윈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본성 대 양육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아주 논쟁이 있죠. 지금은 이게 이제 아주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지 않는데, 한때는 정말 유전자 결정, 유전 결정론, 또 한쪽에서 환경 결정론, 그래가지고 서로 치고받는, 그리고 한 100년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이제 소위 이제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사회 개조론이죠. 이제 환경을 바꾸면 인간을 바꿀 수 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게 환경 결정론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어떤 이런 혁명을 통해서, 정치혁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니 죽임을 당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이제 한편에 반대편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치즘이 있죠.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결정론 아닙니까? 히틀러의 나이트쟁 같은 데도 보면 아주 이 신성한 피, 이 아리안이 아주 저급한 피하고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유태인이든 집시든 러시아 사람들이든
정신 이상자든 장애인이든 뭐 다 죽였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정말 어떤 그 피해 순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뭐 생물학적 결정론, 우생학이라고 하죠. 유게닉스라고. 예. 그럼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건 정말 그 유전 결정론의 아주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한쪽에서 이제 본성이다, 뭐 한쪽에서는 뭐 양육이다, 뭐 환경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뭐 현대에 와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립적인 중간지대에 있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죠. 본성도 환경에게, 환경도 본성에게, 유전자와 환경에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지금은 이제 학자들이 좀 이제 모여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그게 이제 현대적인 논의라면 뭐 고전으로 가보면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인간의 본성이 악하냐, 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성관, 뭐 선도 악도 없다, 아니면 섞여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실상 우리가 어떤 그 공부를 계속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 우리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맹자 그러면 성선설 이러잖아요. 순자 뭐 성악설 막 이러잖아요. 근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읽어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대단한 이런 철학자들은 있잖아요. 사상가들이 이렇게 단순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시험 위주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읽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또 읽어보면은 뭐 그게 뭐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알려진 것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건 우리가 갖고 있었던 편견들을 깨나가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나는 맹자의 성선설이야, 뭐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했다고 나는 뭐 종교처럼 믿어왔어 이러면 여러분이 큰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정도는 사실 뭐 그냥 상식으로 얘기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 그 여러분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셔왔던 것들이 만일에 그것이 오류로 밝혀지거나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아니면 선입견이고 편견이고 아니면 어떤 그 논의 지형에 있었던 사람들의 편협한 주장에 불과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정말 외면하고 싶죠. 차라리 읽지 말걸, 모르고 살걸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한다는 거는 끊임없이 그런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그 어떤 그런 뭐 광야, 허허벌판 이런 곳으로 자기를 계속 밀어가는 작업, 하고 싶지 않고 괴롭지만 거기에서 이제 굳은 살이 배기고 그걸 통해서 못 보던 세계를 보니까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좀 살펴볼 건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메데이아를 먼저 소개해 드린 거죠. 이렇게 자식을 살해하는 이 모성, 뭐 너무 잔혹하게 보이는 사건이지만 또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인간으로서 뭐 한편으로는 또 이해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뭐 사회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이게 선하냐 악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맹자의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자료가 있거든요. 그 좀 약간 이제 보조 자료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 맹자의 맹자 책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본문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한테, 그리고 또 설명도 좀 있고, 근데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이따 더 얘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우선은 거기에 그 43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2부에서 다룰 토마스 홉스라든가 존 로크라든가 장자크 루소의 어떤 인간 본성론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직접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저작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서양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렇게 단순 표의식으로 연결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걸 별로 하고 싶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대충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냥 조금 그래도 같이 논의선상에서 얘기될 수 있는 정도 이렇게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표의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맹자는 이렇게 이거 누가 썼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절충설로 맹자가 이제 주도적으로 쓰고 맹자의 제자인 만장하고 공손추하고 이 사람들이 좀 보조 역할을 한 걸로, 그래서 절충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오늘 맹자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성선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맹자가 그 인간은 나면서부터 모두 다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그냥 순수한 의미에서의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 맹자의 아주 강한 정치 철학적인 함의가 그 바탕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정치 철학, 그 왕도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맹자가 여기에서 이제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왕도 정치하고 패도 정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왕도하고 패도는 뭐가 다르냐? 아시다시피 여러분,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임금이 아주 이게 도덕적인 덕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덕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정, 어진 정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갖다가 덕으로 통치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왕도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패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패권을 잡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죠, 무력. 그래서 이제 어짐으로 덕으로 통치하느냐, 아니면 힘으로, 그러면서 인한 척 그렇게 거짓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그 왕도 정치, 공자하고 한 100년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공자한테 배우질 못하고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제자한테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삼행학이라고, 보통 자사하고 맹자, 그래서 삼행학이라고 하면서 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맹자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전국시대 중기 사람이다 보니까 춘추시대부터 이미 어떤 봉건제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여기에서 이제 사분오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국시대 오면은 이미 끝까지 온 거예요. 이제 굉장히 심해지고, 이제의 어떤 그러한 어떤 제후들의 각축정들이 심해지면서 누구는 왕이 되고 누구는 또 물러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여기 권력 이양에 대한 문제도 등장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아시다시피 많은 제자백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하고의 어떤 이론적인 싸움도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맞닥뜨렸던 그 세상,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아주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자는 소크라테스고 맹자는 플라톤이고 순자는 아리스토텔레스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물론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공자는 좀 많이 던져놓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맹자가 제자백가들과 이제 이론적인 이제 투쟁을 벌이면서 체계화하고 좀 더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맹자한테는 이제 민본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천하를 누가 얻냐? 그러면 백성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민본론이라고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하는 얘기들 뭐. 이 외에도 이 맹자 같은 경우는 도덕국가를 원하지만 복지국가도 원해요. 그래서 정전제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런 토지 공개념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고정적인 직업이 없으면 그러한 평상심도 없다. 백성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선비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먹고 살게 우선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러한 이제 주장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대답이 될 겁니다. 이 맹자의 맨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맹자가 이제 여기저기, 그러니까 사상가로서 다니지 않습니까? 양해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왕이 이익을 얘기하니까 왜 왕이 이익을 얘기합니까? 의를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 공자는 논어에서 인이라는 말을 108회인가를 그렇게 썼어요. 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인간성, 인간다움, 이렇게 번역하기 어렵지만 사랑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러지만요. 그런데 이 맹자는 그것을 현실 정치로 가져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인과 의, 그러니까 인을 현실 정치로 확장시켜요.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고요. 의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왕이 이익을 얘기하니까 왕은 의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의 본성은 착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성선설을 왕도정치 실현의 내면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이론으로 이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간 본성에 대한 순수한 연구가 아니었다는 거. 그 연구는 우리가 이제 고자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자 내지는 그리고 이제 이 순자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은 결국 국가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 국가의 공권력이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할 거냐, 아니면 국가의 공권력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냐라고 하는 데에서 자연스럽게 인간 본성에 대한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은 사실상 그 핵심을 우리가 외면하는 꼴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51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유명한 얘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지금 일부의 시간이 다 돼서 잠시 후에 2부에서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어떤 사단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